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월요일이죠?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예.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 들어갈 차례인데, 교재 보시면 216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제 약정지상권, 그러니까 당사자 설정 계약으로 이제 지상권 설정되는 걸 봤는데, 오늘은 이제 법정지상권이고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깊이 파고들어서 뭐 이해하고 이런 거보다는 핵심 워드를 위주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지상권,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은 일단 왜 필요한지를 잠깐 보면, 갑의 토지에 을의 건물이 있다. 남의 땅에 건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남의 땅에 건물이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토지 이용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설정했느냐? 보통 이제 뭐 지상권이나 토지 임대차 요걸 설정해서 건물을 지어야 돼. 만약에 토지 이용권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다. 바꿔서 얘기하면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 없으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철거해야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토지에 대한 이용 권한 설정 계약을 한 적은 없는데 건물 철거를 막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갑이요 돈을 빌리고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A가 건물에만 저당을 잡았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았네? 그럼 얘가 이제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경매가 돼서 을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였어요?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안 해도 소유자지. 그러면 땅 주인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매각대금 완납하는 순간 바로 쫓아가서, 야, 너 나랑 토지 이용 계약 안 했지? 건물 철거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지금 토지의 이용 계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도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건물 철거는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당하면 이 사람에게 토지 이용권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 어디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법에서. 그걸 법정지상권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좀 이따 보는 그 366조의 법정지상권이고요. 하나 또 보면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근데 얘가 건물만 팔았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 건물은 별개니까. 그러면 이제 갑의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갑이 건물만 팔아놓고, 야, 너 토지 이용 계약 안 했으니까 철거해 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도 철거를 막아주려면 을이라는 사람에게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럼 법정지상권은 결론은 뭐야? 토지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지만 그 건물 철거가 부당한 경우에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 어디에서 인정해 주겠다? 법에서. 그걸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만약에 건물만 사면 이 사람은 보통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몰라요, 보통은. 그냥 건물 사면 땅도 쓰겄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토지 이용 계약을 따로 체결해야 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명문으로 규정은 한 적은 없지만 관습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법정이상권의 기본 취지인데, 근데 이 법정이상권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돼. 지금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그럼 지금 보시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생각하면 이때는 법정이상권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경락인은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경락받은 거니까 건물만 취득해요? 토지 이용권도 같이 취득해요?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종된 권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사람은 별도로 법률이 지상권을 인정 안 해줘도 원래 가지고 있던 지상권, 을의 지상권을 그대로 승계하게 돼요. 따라서 이때는 법정이상권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나오려면 제일 기본적인 요건은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졌을 때만 인정합니다. 자, 요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교재를 보시면 자, 뭐 개념 설명 지금 말씀드린 거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안 보셔도 되고, 세 가지를 볼 거예요. 305조, 366조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인데,
자, 305조를 보시면 얘는 이제 전세권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인 요건은 뭐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란 말이 써 있으면 이건 이제 법정지상권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냐면 전세권 설정자. 그럼 전세권 설정자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나머지 내용은 뭐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오면 요 전세권 설정자를 뭘로 바꿔서 낼 거냐면 전세권자라고 바꿔서 내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 동그라미 2번이죠.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 소유자에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수험상으로 공부해야 되는 법정이상권이 크게 세 가지예요. 305조, 366조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인데 지금 방금 보신 게 305조예요. 누구한테 인정하냐면 전세권 설정자. 366조는 요건 이제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이상권을 말하고요.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은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진 경우를 말해요. 그럼 305조는 이게 끝이고, 그럼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건 366조랑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인데 보통 특별한 말을 쓰지 않고요. 그냥 법정지상권이라고 말하면 뭘 가리키는 거냐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말한다. 얘 이름이 법조문상 법정지상권이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말할 때는 반드시 관습법상이라는 말을 써줘야 돼.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좀 전에 이거 봤어요. 뭐 봤냐면 전세권자에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한다? 설정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갑소유 땅에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야.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지금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 갑의 갑. 근데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넘어갔어요. 얘가 이제 토지의 특별 승계인이죠. 그러면 병의 땅에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을은 전세권자예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해 줄 거냐라는 거야. 전세권자요, 설정자요? 설정자.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실 거 없고요. 무조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용권자에게, 건물 전세권자에게 토지 이용권을 주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끝. 더 이상 볼 거 없고 전세권에 관한 법정이상권 나오면 뭐만 확인하시면 돼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법정이상권 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달라진 거야. 그러면 이게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설정돼 있었다고 써 있겠어요? 저당물이 경매되어서 달라진 거니까 반드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써 있겠죠. 근데 모든 것들을 법이 알아서 다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보면 법률이 규정한 적은 없지만 건물 철거를 막아줘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딱딱딱딱 긁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냐면 관습법상. 아까 우리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법률의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인정해주고 있냐면 이건 관습상으로 인정해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저당권 실행인 거고, 얘는 매매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것들 다 긁어 모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 원인이라는 것은 증여로 달라졌다, 대물변제, 공매, 강제경매, 공유토지 분할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정 안 되는 거 하나 따로 좀 기억하실 건 뭐가 있냐면, 만약에 환지 처분으로 달라졌다라는 말이 써 있으면 요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환지는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죠? 잘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민법에서는 뭐 환지에 대한 뭐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환지라는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였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야 돼요. 그러면 이 366조 법정이상권은
언제 동일인 상태여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이때만 동일이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달라진 건 상관없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될 때만 동일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 건물이 있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고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가 되면 갑은 건물 철거해야 돼요.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는 거야. 인정된다는 거야.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될 리가 없지.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라고 꼬드기겠어요? 건물 소유자가 을로 바뀐 상태예요. 자, 이 저당권은 언제 설정된 거예요, 지금? 동일인일 때 설정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경매가 실행되어서 토지를 병이 경락받으면 을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전에 뭐라 그러냐면 언제 동일인 상태면 된다고요. 설정 당시. 근데 시험에서는 요 상태만 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라고 묻진 않을 거 아니야. 너무 단순하니까. 그럼 시험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묻냐면 동일인 상태에 설정됐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저당권이 이 상태에서 설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 상태면 인정 안 하지. 근데 이건 원래 동일인일 때 설정된 거니까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져도 상관없다. 법정지상권 인정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드셨어요? 그럼 언제만 보시면 돼? 설정 당시만 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와 B 소유 건물이 있는데 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샀어요. 그리고 갑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갑은 건물을 을에게 팔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전매했고요. 갑은 토지를 정에게 팔고 정은 무에게 전전양도합니다. 자,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 시점에서 다시 해봐 이런 말 하지 마죠. 다 까먹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소리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를 보라는 거예요. 설정됐을 때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면 되는 거였죠. 그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얘는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라는 건 저당권 실행이란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저당물 경매라는 게. 안 나오죠. 나오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저당물 경매가 아닌 것들만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 얘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은 언제 동일인 상태여야 되느냐? 얘는 기본적으로 처분 당시예요. 얘는 저당권 설정이 아니니까 처분 당시. 그래서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갈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판례가 하나 있는데 강제경매요. 그러니까 이 강제경매는 언제 동일인 상태여야 된다라고 하냐면 압류나 가압류 시.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기준이고 가압류가 없으면 압류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뭐라고 틀리게 낼 거냐면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판례. 예전에는 강제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판례가 폐기되고 압류나 가압류시로 바뀌었어요. 가압류는 꼭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 압류는 있겠지. 그러면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시고요. 가압류가 없으면 언제요? 본압류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가압류는 왜 해요? 가압류는 자기 채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거죠. 이때 채권은 금전 채권일 때 가압류하는 거고 금전 채권이 아니라면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등기법 시간에 그런 거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갑이 이제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럼 건물도 있는데 돈 안 갚으면 을은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경매 공부할 때 임의 경매랑 강제 경매 구분하죠. 아직 안 배우셨어요? 예. 물어본 제가 잘못이지 뭐 그죠? 다 안 배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잠깐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을이 1억 채권이 있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이 건물에서 강제 경매에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법원 가가지고
이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건물 좀 경매해 주세요라고 하면 법원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경매해 주겠어요? 을을 어떻게 믿고 경매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얘가 차용증 가져갔어요. 그럼 차용증 가져가면 해줄까요? 차용증에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지. 그럼 얘는 법원이 얘를 믿고 경매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이걸 경매하려면 채권이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돼. 그러려면 얘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법원이 갑이 을에게 줄 돈이 있다라는 승소 판결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권한이 있음이 확정돼. 그러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야. 이런 경매를 뭐라고 하냐면 강제 경매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당권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저당 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이 그거 경매하려면 법원에 소송해야 될까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할까? 그걸 바로 임의 경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강제 경매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그걸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를 하는 거고, 법원 판결 필요 없이 하는 경매, 저당물에 의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임의 경매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일반 채권자들은 다 무슨 경매해야 돼요? 일반 채권자들은 그냥 경매 판결 받아야 돼. 전부 다 강제 경매. 일반 채권자들은. 그러면 이제 을이 얘한테 강제 집행하려면 얘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거 아니에요. 채무자가 갑인데 어느 날 집에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이 날아왔네. 봤더니 을이 자기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야. 그럼 갑이 어떻게 할까? 그죠?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네?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놔둘 수 없지. 이러면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합니다. 자,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을은 소송 진행 끝에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판결 받아서 와 드디어 이겼다. 집행해야지 라고 했더니 부동산이 없어졌네? 그러면 병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을은 갑의 채권자지 병의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뭐부터 실행할까?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여전히 뭐가 달려 있어요? 가압류. 그럼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가압류는 미리 공개하고 할까요? 몰래 할까? 몰래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가압류는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채권이 있음이 대충 소명만 되면 가압류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가압류를 해서 하고 나중에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얘가 가압류에 기해서 뭘 한다고요? 강제 경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경매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등기소에다가 뭐 하냐면 촉탁을 해요. 이 부동산 경매 들어갈 거니까 표시 좀 하세요 라고 하면 등기관이 거기에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그 부동산은 이제 압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압류는 꼭 해야 돼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 안 하면 뭐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건 자기 문제인 거고. 근데 가압류에 의해서 이제 경매가 들어가면 그 부동산에 반드시 뭐는 이루어질까? 압류. 경매 신청 등기가 되면 그 부동산은 이제 압류가 되는 거야. 그럼 압류된 후에 들어온 애들은 보호가 될까 안 될까? 압류된 집에 막 임대차 들어가고 이런 보호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였죠. 그게 이제 가압류와 압류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강제 경매를 했는데 가압류가 있었다면 언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여야 된다고요? 가압류시. 가압류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가압류가 없으면 언제가 기준이야? 압류시가 기준이 된다.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물론 이제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어도 거기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었다면 저당권 설정시가 기준이에요. 그런 거 없으면 압류나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좀 복잡하죠? 예. 그래도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366조의 법정이상권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저당권. 그럼 언제 동일해야 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 근데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은 처분 당시인데 강제 경매가 나오면 언제라고요? 압류나 가압류시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366조는 법률로 딱 하고 규정이 돼 있어요. 얘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철거하기로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무효예요. 근데 이 관습상 지상권이라는 건 법률의 명문의 규정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냥 관습상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임의적이어서 당사자가 철거 특약을 하면 철거 특약은 유효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관습상의 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성립 요건은 철거 특약이 없어야만 성립이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사례로 볼게요.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근데 갑이 토지를 을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에서 토지만 증여로 소유자가 바뀌면 갑은 을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였다가 땅 주인만 바뀌었어요. 건물 철거하는 건 아니고 뭘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증여니까 관습상이겠지. 366조는 반드시 뭐가 실행돼야 된다고요? 저당권.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땅 너 줄게. 근데 네가 땅 받으면 나는 건물은 철거할 거야 라고 철거 특약을 했대요.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관습상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왜? 철거 특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갑이 A랑 어떤 약속을 했냐면, A가 야, 너 필요한 돈 얼마야? 내가 다 빌려줄게. 근데 너 혹시 나중에 돈 못 갚아서 이 저당권 실행되면 너 건물 철거해야 되고 법정지상권은 주장하면 안 돼 라고 철거 특약을 했어요. 오케이 하고 이제 저당 잡히고 돈 빌렸는데 나중에 돈을 못 갚았대. 그래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갑은 을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철거 특약은 무효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짜증이 좀 나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하나는 되고 왜 하나는 안 돼? 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다고. 근데 이건 지금 관습상의 지상권을 말해요. 366조예요. 이건 그냥 법정지상권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라고 하면 366조니까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니까 아무리 철거 특약을 했어도 그건 뭐일 뿐이다? 무효. 무조건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다른 시험, 변리사 시험에서 제366조의 법정이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은 건물의 효용을 위한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출제했어요. OX. 뭐가 틀렸어요? 관습상은 강행 규정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 거고, 요거를 똑같이 물어봤는데 예전에 사법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은 거지만 알고 있느냐, 이게 관습상인지 366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관습상의 법정이상권과 366조의 법정이상권을 구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쉽죠. 366조는 무조건 뭐가 써 있다니까요? 저당권. 이거 안 써 있으면 다 관습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은 철거 특약을 하면 인정을 안 해줘.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면서 했다? 이건 무조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판례는 있어요. 얘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땅 주인이 되면 나는 건물을 철거할 텐데 철거하고 다시 내 이름으로 건물을 지을 거야. 우리 그래라 라고 합의했대. 그러면 철거 특약만 한 게 아니라 철거 후에 신축 합의까지 했다면 토지 이용권을 포기한 걸까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을까? 이건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하겠다라는 관법지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세부적인 요건 들어가기 전에 크게 이제 기본적인 걸 본 거예요. 366조는 설정 당시의 동일인. 관습상은 언제 동일인이라고요? 처분 당시. 그리고 366조는 강행 규정이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면서 철거 약정했다고 써 있으면 그건 그냥 무효인 거야. 근데
철거 특약을 했는데 저당권 설정시가 아니라 매매나 증여나 이런 말이 나오면 관습상이잖아요. 이 철거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 볼게요. 일단 이제 관습상 지상권이 이제 나오는데 제일 기본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 동일인 상태여야 한다고 했냐면 마지막에 첫째 줄 마지막에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면 충분하고요. 족하고 뭐 원시적, 후발적 동일성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의 동일인에게의 귀속과 그 후에 각기 다른 사람에게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변동이어야 하므로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자, 핵심어는 원인 무효예요. 그럼 법정이상권 나왔는데 원인 무효란 말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인정 안 합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된 것이 원인 무효였다라고 써 있으면 이건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대요. 서류를 위조해서. 그리고 을이 여기에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갑이죠, 갑. 그럼 갑이 을에게 등기 말소해 라고 해서 을의 등기가 갑으로 다시 넘어갔겠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야, 그래도 내 건물 써야 되니까 네 땅 30년 쓸게 라고 법정이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요? 원인 무효예요. 그럼 실제로 동일인 상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어떤 단어가 반드시 써 있다? 원인 무효란 말이 써 있을 거야. 그럼 무조건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이상권이 되냐 안 되냐 이 판례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정이상권을 막 들이다 파는 분들이 계세요. 안 돼요. 이거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좀 어렵고 판례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막 공부하시면 안 되고 정리하는 내용, 어떤 말이 나오면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요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 무효 써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 자, 그리고 토지 위에 당연히 건물이 있어야죠. 동일인 상태의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때 건물은 무허가냐 미등기냐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무허가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근데 최소한 건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가건물, 가설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건물이 아니니까 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건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건물이에요? 주벽, 기둥, 지붕.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건물이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벽, 기둥, 지붕. 내 건물 어때? 내 건물 죽이지? 죽이지? 세 가지 있어야 돼요. 주벽, 기둥, 지붕.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로 보질 않아. 그러니까 법정상권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거고요. 자, 제일 기본 요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따라서 타인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요걸 매수했대. 그러면 타인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신축한 건물.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거를 샀대. 살 때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타인 토지 위에 땅 주인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지었다는 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샀으면 법정이상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10번 매우 중요하고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했고요. 대지만 이전 등기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함께 판례라고 부를 거야. 뭘 함께 팔았대요? 토지와 건물을. 미등기냐 아니냐는 신경 안 씁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고 토지만 넘겼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판례, 함께 판례입니다. 함께 판례.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등기였어요. 실제 사건에서. 근데 이 갑이 토지나 건물을 판 게 아니라 다 팔았대. 함께 팔았대요. 근데 등기는 뭐만 해줬대요?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입니다. 그럼 건물은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법적으로. 갑이죠. 갑. 소유권 변동이 등기 안 했으니까 을이. 그러면 형식상으로 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였다가 뭐만 달라진 거야? 토지만. 그러면 갑이 을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너무 당연하죠. 왜 할 수 없겠어요? 얘는 지금 모두 팔았어요. 건물도 팔아놓고 건물은 아직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토지 이용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너무 당연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토지와 건물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팔았어. 둘 다. 근데 일단 등기는 뭐만 넘겨줘요? 토지만 넘겨주고 건물 등기는 안 넘겨주고 있다가 야 건물은 아직 내 거야. 네 땅 30년 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지는 판례. 지금 이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 안 될까? 인정될 수 없어요. 왜 인정이 안 될까? 아까 언제 동일인 상태야 돼?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이제 왜 안 되는지는 설명드렸는데 시험에서는 그딴 거 필요 없고요. 뭐가 나오면 안 된다? 함께. 토지와 건물이 같이 팔렸다라고 써 있고 토지만 등기했다라고 하면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께 판례라고 부를 거야. 요건 이제 D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경매는 원래 압류나 가압류가 기준인데 요거 있기 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저당권이 기준이다. 저당권. 요건 뭐 참고상. 요건 참고로만 보시고. 자, 매매 기타 원인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매매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하진 않았지만 건물 철거를 막아야 되는 경우에 인정하는 거예요. 매매, 증여, 대물 변제, 강제경매, 공매 등등. 자, 판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로 달라지면 당연히 인정한다고 했고 강제경매로 달라졌다 인정합니다. 근데 강제경매는 언제 동일인 상태여야 한다고 했어요? 강제경매니까 기본적으로 압류나 가압류시, 압류나 가압류시.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고 했냐면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그게 옛날 판례고 지금은 그 판례 변경되어서 압류나 가압류시다라는 점. 자, 3번. 토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토지 지분을 팔았대요. 토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토지를 지분을 팔면 그때는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토지 공유 사건에서 뭘 팔았다고요? 지분을 팔았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을병이 토지 공유자고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갑이 자기 토지 지분을 A에게 팔았대. 그럼 이제 땅 주인, 땅은 누가 공유합니까? A와 을과 병이고요. 갑은 건물 소유자네. 그럼 이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주장할 수 없냐면 만약에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갑에게 인정해주면 갑은 지금 뭘 팔았죠? 자기 지분 팔았죠. 근데 이 지분 처분행위 속에 다른 공유자의 처분행위를 얘가 혼자 한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근데 갑이 토지를 A에게 팔았대. 그러면 갑은 철거해야 돼요? 관습상 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동일인 상태에서 땅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 이 갑에게 관습상 지상권을 인정한다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똑같다는 얘긴데, 그럼 누가 있으나 마나요? 다른 공유자가 있으나 마나죠. 누가 다 혼자 해결해버린 거야. 갑이. 그러면 이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면 을과 병이라는 다른 공유자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토지 공유에서 지분 전매 사건이에요. 근데 비교되는 판례가 있어요. 토지 공유가 아니라 뭐야? 건물 공유자 1인. 그럼 이런 거죠. 이번에는 갑의 땅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실행됩니다. 그럼 병이 경락을 받았다면 갑과 을이 이 병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면 다른 공유자가 피해를 봐요? 오히려 이득을 보는 거야? 철거를 막는 거니까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면 공유자가 피해보지 않고 가능하면 건물 철거를 막아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수험상으로는 제가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만, 만약에 지문에 토지 공유자가 지분을 뭐 어떻게 했다, 지분을 팔았다, 지분에 저당 잡혔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건물 공유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된다. 물론 이제 토지는 단독 소유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나대지의 환매. 요건 좀 이따 볼 거예요. 인정 안 합니다. 부정하고. 그리고 환지 처분 나왔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환지 넣으면 안 되고, 명의신탁 해지, 계약의 해제 이런 말 나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원래 갑의 땅인데 갑이 을에게 토지를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거 누구 땅이에요? 갑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을한테 야, 이거 좀 사장이 좀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좀 해두고 네가 관리 좀 해라고 을에게 명의를 신탁했더니 을이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건물을 신축하네. 얘는 왜 이러는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닌데 건물 지은 거잖아요. 그럼 갑이 나중에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토지 30년 쓸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의 신탁 해지란 말 써 있으면 볼 거 없어요.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건 지난주에 본 거죠. 구분 소유적 공유. 기억나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렀죠?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복습은 잘하고 계시죠? 복습하셔야 돼요. 지금 복습 안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거 기본 과정 끝나면 그 다음에 거의 8주에 한 바퀴 더 빠르게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기본적인 거 다 생략이에요. 근데 지금 공부를 안 해두시면 나중에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뭐 일상이 바쁘시죠. 다 아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틈을 내셔서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원래 하루, 수험생의 일기는 하루는 길고 1년은 짧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 근데 지나고 나오면 시험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시험이네 이러면 그때 늦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맨날 뭐 앞에서 떠들면 뭐해, 그죠? 구분 소유적 공유는 뭐였냐면 땅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 단독 소유할 건데 이거 분할을 하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등기한 거야? 공유 등기한 거지. 공유 등기.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쪽은 갑이 이쪽은 을이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독점적 소유였고요. 외부적으로는 무슨 관계다? 공유 관계.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불렀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고 상호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지분 이전을 청구해야 돼. 이때 지분 이전은 어떻게 이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동시행. 자, 그러면 그때 본 건데 갑이요 건물을 지었어요. 어디다 지었냐면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대. 그러면 이건 토지와 건물이 어떤 상태다? 동일인. 그럼 땅 주인 바뀌면 건물 철거해야 돼요. 법정이상권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근데 갑이요 건물을 자기 몫의 대지가 아니라 자기가 매수하지 않은 부분에 건물을 지어둔 게 있대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지었는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나의 몫의 대지 위에 지었다면 인정하는 거고. 자, 보시면 갑과 을이 한 필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을이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자기 몫의 대지 위에 신축했대. 그러면 동일인의 법정이상권 인정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근데 7번에 보면 똑같은 건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을은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건물을 지었다는 거야. 그러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을 소유 건물, 얘는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단순한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어디다가 건물을 지었는지만 구별하면 된다라는 점 보시고요. 자, 그리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한다 그랬죠. 건물 철거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요건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니까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관습상의 지상권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얘는 관습상 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얘가 별도로 뭘 했냐면 토지 임대차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게 더 우선한다는 거야? 토지 임대차. 이건 당사자 의사가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면 관습상의 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판례 제목 보시면 구 건물을 철거하되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대. 그러니까 철거 특약만 한 게 아니라 철거 후에 다시 신축하는 합의까지 했다면 이건 토지 이용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죠. 아까 보신 판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소극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했고 그 얘는 법정이상권이니까 등기할 필요 없죠. 그러면 제가 법정이상권을 취득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해요? 우리 이제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봤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할 필요 없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해요? 등기 없이. 언제 등기하라 그랬어요? 처분 시에.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언제 등기하는 거냐면 처분 시. 그럼 우리가 187조 할 때 이거랑 또 같이 본 게 뭐였냐면 전세권의 법정갱신 받죠. 법정갱신 등기할 필요 없고요.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대.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해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66조인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366조는 제목이 뭐예요? 법정지상권.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법정지상권이라고 써 있으면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달라진 원인이 뭐다? 저당물의 경매. 강제 경매는 관습상이지만 저당물 경매가 바로 이제 366조고요. 요건 뭐 똑같아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미등기 무허가 가리지 않습니다. 건물이면 돼요.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고 했고. 자, 그리고 B번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되니까 자, 매우 중요한 판례가 나왔어요. 나대지. 나대지라는 말 써 있다.
읽어볼 필요 없고요.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대지의 저당권 이런 말 써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나대지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신축이 됐대. 그러면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을이 경락을 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법정이상권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저당권 설정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가 아니었죠. 땅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땅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 떨어지겠지. 토지를 이용하지도 못하는 땅이잖아요. 근데 얘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나대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돈을 많이 빌려줘요. 근데 나중에 지어진 건물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버리면 땅값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그러면 얘가 담보 가치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면서 이 갑이 야, 나는 여기에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저당권자가 그러세요 라고 신축에 동의해 줬대요. 자,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다.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꼬드겨도 나대지란 말 써 있으면 무조건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당권자가 동의해 줬다고 해서 법정이상권을 인정해 주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경락인이 피해 보겠지. 여러분들이 이 경매에 참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 경매. 그러면 경매에 참가하려면 권리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묻지마 경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권리 분석을 했더니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언제라는 거야? 나대지였대. 그럼 여러분들은 이 건물이 나중에 지어진 건데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참가할까요? 인정 안 될 거라고 생각할까? 나대지였으니까 인정 안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돈을 좀 높게 써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락을 받았더니 갑이 나중에 와서 뭐래? 야,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건물 지을 때 저당권자 동의 받았던 거야 이럽니다. 내가 알게 뭐야? 우리 판례가 뭐라냐면 얘네 둘이 합의하고 동의해봐야 그게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럼 얘는 당연히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걸 예상하고 땅값을 적어냈기 때문에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엔 그럼 뭐만 나와요? 나대지. 꼭 나대지라고만 써있진 않겠죠. 건물 없는 토지 이런 말 써있으면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보세요. 1번 나대지의 2번도 나대지에 무조건 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뭐 건물의 신축에 동의를 하든 뭐 하든 상관없는 거야. 나대지 써 있으면 안 되고 아까 요 관습상 법정이상권 박스에도요. 4번에 뭐가 써 있어요? 나대지의 환매 이거 써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다시 돌아오셔서 자, 3번 아까 보셨죠? 건물 공유자 1인 토지 공유 사건에서 지분 전매하면 인정해주지 않지만 건물 공유자 1인 나오면 인정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신축을 했다. 철거하고 신축하면 인정해 주는데요. 대신 신건물이 아니라 구건물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자, 5번 매우 중요하고요. 공동저당 설정 후에 건물 철거 신축. 여기서 핵심어는 공동저당 철거 신축 이런 말 넣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나중에 이 저당권 실행되면 법정이상권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보셨던 요건으로 생각해야 돼.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토지와 건물 다 갑고고 저당 달렸으면 인정?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건물이 견고하지 않은 목조 건물이어가지고요. 이거를 철거하고 다시 튼튼한 철근조로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을 때 이걸 인정할 거냐 이걸 묻는 거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 경락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구건물과 신건물이 동일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인정하지만 존속기간이나 범위는 신건물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대? 구건물.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목조 건물, 견고하지 않은 목조 건물이면 이거 최단 기간 몇 년짜리예요? 15년이었죠. 철근조는 30년. 그러면 이 철근조 건물을 위한 법정 이상권을 인정해 주지만 기간은 몇 년이다? 15년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은 해주되 구건물 기준으로 인정한다. 자, 근데 좀 전에 공동저당 철거 신축 판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갑소유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공동저당이 설정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저당을 잡은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되면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건마다 이게 감각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거면 인정하는 거예요. 달라요? 같아요 지금? 같지? 그럼 인정한다고. 그렇죠? 한쪽에 달리든 양쪽에 달리든 동일인 상태면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건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있네. 토지의 저당권은 그대로 있겠지만 건물이 철거되면 여기 달려있던 물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했겠지. 새롭게 설정하지는 않은 상태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을이 경락을 받았다면 갑은 경락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야. 왜 인정해 줄 수 없느냐? 이때 인정해 주면 저당권자가 피해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은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경매가 실행되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땅값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지. 땅값은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피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토지에만 잡았어요? 건물에도 잡았어? 건물. 그러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건물 철거를 막아주는 거니까 건물 가치는 상승해요. 그러면 땅값에서 마이너스 나는 걸 건물에서 만회할 수가 있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땅값이 떨어져도 건물에서 만회하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법정이상권 인정하면 땅값 떨어지고 건물값은 올라가겠지만 문제는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만회를 할 수가 없네. 그럼 누가 피해본다는 거야? 저당권자. 그래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거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근데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대.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얘가 저당 잡을 때 토지에만 저당 잡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자는 나중에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 동일인 상태니까.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돈을 많이 빌려줘요? 조금만 빌려줘? 조금만 빌려줘. 그럼 상관없잖아. 피해보는 거 없으니까 인정하는 거야. 대신 얘가 저당 잡을 때는 건물을 뜩 봤더니 목조 건물이네? 그러면 토지 이용 가치가 몇 년 정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15년. 근데 만약에 건물을 철근조로 신축해서 30년을 인정해버리면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땅값이 더 떨어지겠네? 그럼 얘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려면 언제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설정 당시 구건물 기준으로 인정하면 얘한테는 피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달라. 얘는 토지에만 잡은 게 아니라 어디도 잡았어요. 건물. 그럼 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돼도 괜찮아. 나는 건물에도 저당을 잡았으니까 건물에서 만회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는데 건물 저당권이 새롭게 설정이 안 된 거야. 만회할 곳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고요. 예. 대신 뭐는 꼭 외우셔야 돼. 시험에서는 왜 그런지 아닌지를 시험에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보는 거지 다음 순환부터는 그냥 핵심어 보고 끝내요. 뭐라고 해요? 공동저당, 철거, 신축 써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시험에서는 안 틀린다고 하니까 또 이제 암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암기하느냐? 신축은 안 돼, 신축은 안 돼 이렇게 외워요. 이거 신축인데 돼 안 돼? 이거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축은 안 되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앞에 뭐예요? 공동저당이 중요해요. 공동저당, 철거, 신축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내용을 본 거고, 자, 기본 요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 되는데 언제만 동일인이면 된다고 했어요? 설정 당시에만. 나중에 달라지는 건 상관없다. 자, B번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판례. 함께 판례 나오면 무조건 인정해 줄 수 없다.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고요. 자, 중요한 거 얘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뭐다?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자, 정리. 법정이사항권이 인정 안 되는 거. 요 단어들 써 있으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나대지. 건물 없는 토지 써 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또 뭐 있었어요? 함께. 토지와 건물이 함께 팔리고 토지만 등기했다고 써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 또 공동저당, 철거, 신축 판례. 그러니까 법정이사항권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가 요 세 개, 빅3, 요 세 개 제일 중요합니다. 나대지, 함께, 공동저당, 철거, 신축.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원익무효라고 써 있었다든지 또는 뭐 아까 환지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인정해주지 않고요. 또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라고 써 있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토지공유 사건에서 아까 뭘 팔았었죠? 지분을 처분했다. 인정 안 해요. 근데 비교 판례, 토지공유가 아니라 뭐 있었죠? 건물. 건물 공유자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인정한다. 물론 이제 토지는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를 묻는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시험에 안 틀립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아셔야 돼요. 동일인 상태 언제가 기준이고 이런 것들은 따로 보고 강론적으로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건 이 판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예. 자, 그럼 볼게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걸 찾으래. 자, 기억. 을 소유 토지 위에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소유 건물을 갑이 매수한 경우 된다 안 된다? 뭐예요 이거? 어떤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을 소유 토지에 병소유 건물을 샀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가 아니죠. 그럼 인정 안 한다고. 그 다음에 니은 을 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다 읽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다 읽었다. 공부 안 된 거야. 그럼 찍어야 되는 거야. 뭐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 건물 공유 나왔잖아요. 건물 공유 나오면 무조건 인정한다라는 거였죠. 자,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했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인정 안 해. 그럼 인정되는 건 그러니까 실제로 법정이사항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를 묻는 건 아까 보셨던 그 판례들 있죠. 핵심어들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 되셨죠? 예. 근데 이것도 뭐 핵심어만 기억한다고 해서 시간 지나면 또 다 까먹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안 되는 것들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이사항권의 효과인데 효과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